자, 다음에는 계속해서 동성도장공업의 우리 임종득 백기자님 맞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도장공사협의회 기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성공업도장 임종득 대표입니다. 저는 그 도장공사업을 현재 한 35년을 영위하고 있고요. 전국 우리 3,800여 개 그 도장공사협의회 대표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도 뭐 지난 35년간 이 업을 운영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그 하자, 또 하자와 소송, 또 분쟁,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짧은 기간 안에 뭐 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5년간 뭐 저희 회사나 아니면 저희들이 도장협의회에 접수된 그 하자 분석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 거의 도장공사는 반드시 선형공사가 있기 마련인데, 보통 복합적인 하자들이 거의 그 도장공사로 다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앞서 발표하신 그 분들의 뭐 포전 시방서, 뭐 견출면, 그리고 또 뭐 깽폼의 유성 방지제 사용, 뭐 이런 부분들까지 결국에는 그 도장공사로 다 올라오는 이런 그 아주 최종 마감으로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 불합리한 그 공동 중에 하나가 우리 도장공사입니다. 앞서 그 박승국 박사님과 김순 교수님께서 우리 도장공사의 하자의 조사나 보수비용 판정, 또 하자 판정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도장공사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도장공사업도 이제는 이제 드론도 이용하고 또 로봇도 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고기능, 고성능, 또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을 현재 현장에 이제 활용하고 좀 도입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도장공사가 보통 보면은 아파트 1000세대 기준에서 각 세대당 한 10건, 1000세대 기준 10,000건 정도가 입주 후에 하자 리스트 도장 부분으로 분류돼 가지고 각 그 시공업체별로 넘어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하자 조사를 해보면 이 중에서 한 3에서 5% 정도가 순수 도장 하자고, 나머지 95% 이상이 선행 공종의 하자나 아니면 계절상 동절기, 하절기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기인된 하자인데, 우리 그 입주자들의 1차적 표면으로 보는 그 눈에 의한 그 하자 판단의 기준이 해가지고 이게 그 도장 하자 리스트가 접수가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10,000건 중에 한 그 3% 정도가 올라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95% 이상이 우리가 아닌 다른 하자에 기인한 그 하자들이 저희 도장공사로 올라오는 그런 지금 현 실정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도장공사뿐 아니고 우리 건축 구조물에 있어서 하자를 좀 줄이기 위한 방법을 많은 측면에서 좀 연구를 좀 해봤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기계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그 건축공사 구조가 저희들이 뭐 6.25 동란 이후에 그 전후 복구하면서 뭐 어떻게 됐든 빨리빨리 하는 이 건축 문화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축 구조물의 그 공사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짧다 보니까 이게 하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 원인이 아닌가. 보통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1000세대 기준에 한 공기가 28개월에서 35개월 정도 이 정도 주는 걸 알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48개월 이상 줍니다. 우리가 그 콘크리트가 강도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28일의 그 강도 구현이 되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28일에 한 층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10층 올라가면 280일입니다. 20층이면 560일이고요. 전혀 강도가 구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에 하중이 실리다 보니까 이게 뭐 크랙은 갈 수 없는 구조고, 또 28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뭐 함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폐하 구가 되네 안 되네
이거 도장이 원래는 시공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구조 하에서 짧은 공기 안에 공사를 마쳐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도장을 할 수 없는 구조고, 그러한 원인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 준공 이후에 거의 다 뭐 솔직한 말씀으로 하자에 똑바로 서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도장 공사뿐 아니고 우리 그 건축공사가 세분화하면은 한 28개 공정이 이제 그 네트워크가 돼서 움직여야 되고, 좀 크게 나누면 한 14개, 15공정이 앞뒤 네트워크로 형성돼야만이 이제 건축 구조가 완성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 어느 한 공정이 문제가 발생되면은 뒤로 다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선형공사 어느 한 공정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 건설사는 준공일을 두고 바로 거꾸로 역산을 합니다. 준공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가서 한 달 해야 될 일을 뭐 100명, 200명을 투입하라는 뭐 이런 그 억지의 주장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는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저희 도장공사 업체의 좀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뭐 공기도 촉박하지만 또 최저가가 문제가 아니냐. 뭐 건설사도 최저가 입찰을 하겠지만 저희 전문가들도 결국에는 최저가 입찰에 뭐 들어갈 수도 있는 구조고, 또 유도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원가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작업을 할 수도 없는 뭐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 결국에는 여기에서도 많은 하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또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정확한 하자의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건설사의 시스템이 거의 부재하다. 이게 이제 하자가 걸리면 이게 누구 하자인지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뭐 계시는 우리 동종업계 사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되면은 제일 먼저 그 본사의 기술자 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뭐 오시공이나 미시공을 접수를 하고, 이제 준공입자가 다가오면은 그 입주 전 매니저 검사가 있고요. 그 매니저 검사 끝나면은 각 현장에 이제 하자 접수 담당 매니저가 이제 그 입주자가 그냥 표면적 1차적으로 하자 판단해서 주는 걸 가지고 그대로 저희 도장업체에다가 하자 리스트를 넘깁니다. 뭐 이게 이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뭐 시도나 본사의 시혜팀이 넘기는데, 그 시혜팀에서는 이걸 거르지 않고 이제 바로 이제 하자 점권 접수라든지 뭐 기성 보류, 뭐 수주 제한, 거래 중단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또 뭐 소송 구상권 청구도 함께 병행을 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이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고, 이것은 이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좀 반드시 좀 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장공사는 전체 공정의 한 1%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하자는 가장 많이 발생되고, 또 이 하자가 거의 1차적 판단에 의존한 하자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하자 보수 비용도 영업이익의 뭐 2에서 3%가 아니고 매출의 2에서 3% 정도가 상회하고, 또 소송이나 구상권 청구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조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또 뭐 하자 보증서 같은 경우도 저희 전문 공개조합이 있는데 뭐 특정업체에 요구를 하고, 그냥 보증 비율도 뭐 국가계약법 72조에 보면은 보증 비율도 한 2% 정도 되어 있는데, 뭐 이것도 3에서 5% 정도 요구하는 이런 건설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저희 3,800개 도장업체 대표로서 이 세미나가 오늘 하자의 정확한 판단과 선행공정이나 또 이런 것들이 또 선행공정 책임 시공자라는 게 좀 도입이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원도급 하도급이 소모적인 분쟁을 좀 줄이고 우리나라 건설 문화 발전에 좀 이바지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계에 35년 이상 영위를 하셨으니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끊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업계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그대로 다 말씀하셨고요. 선행공정 책임시공 문제, 이건 뭐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예. 어쨌든
책임 있는 그런 정확한 하자 원인 분석 기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오상근 교수님 하실 말씀 많을 텐데 큰일 났네요.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는 딱 5분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토론자분들께서 각자 전체적으로 먼저 여러 가지 상황 말씀하셨고요. 저는 뭐 개인 소개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전략상. 좋은 사례를 하나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2020년도에 상당히 오랜만에 전반적인 이 하자 오늘 공동주택 하자 조사 및 보수 비용 산정 하자 판정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전면 개정을 하다시피 하면서 많은 것도 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현업에나 학계나 이렇게 시방서나 이런 걸 담당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타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타일 떠붙임 공법, 여기 관계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떠붙임 공법에서 이 얼마만큼 떠붙임 모르타르를 붙여야 되느냐라는 소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건축학계에서도 제가 그걸 담당으로 하자 사실조회를 엄청나게 많이 쓰기도 했는데 이게 80%를 채워야 된다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모 건설사의 기술 지침에 있었던 용어입니다. 국가건설 기준에는 없었습니다. 80%는 얘기가. 그러나 한간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용어가 있어서 80%를 채워야 된다고 하고 소송을 거는 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싸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80%를 채워야 한다. 또 그 뒤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착 강도가 또 괜찮으면 80%를 채워야 하지 않나. 약간 또 여유도 줬습니다. 그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온 배경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사회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그게 올라오면서 2021년도에 시방서를 제가 한 15년 가까이 계속 개정하고 담당을 해왔는데 계속 그 타일에서 그 문제를 이 80%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굉장히 했는데 2020년에 하자 판정 기준에 80% 이상 채워야 된다라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21년에 개정을 하면서 시방서에도 바로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또 모두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타일 업체도 차라리 그 기준이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이번에도 네 가지입니다. 결국 콘크리트 공사, 미장 공사, 도장 공사가 다릅니다. 다른 공사를 하나의 조항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해석적 논리가 무슨 있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이것을 구분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건의를 시킨 거고 또 콘크리트 공사, 미장 공사, 도장 공사 하고 공정 순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 공정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아직은 그게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마무리 공사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도장공사, 미장공사로 그래. 왜냐? 마감은 아까도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공정, 방수, 석재, 타일, 도배 이런 것들은 다 마감 공정이지만 임에도 불구하고 다 별도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도장과 미장과 콘크리트 균일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조금 지금까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렸던 거고 선행공정도 대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잘 검토를 좀 해주실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말씀, 감성, 감정 이게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기준 또는 차분한 협력 또 이게 이성적인 이런 쪽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문서가 3단계로 보통 기술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듯이 이 기술 기준도 레벨 1, 레벨 2, 레벨 3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자 판정 공동적 기준은 레벨 1 단계입니다. 헌법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레벨 1 단계에서는 선언적인 문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기술적인 문구가 계속 들어가게 생기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음 단계, 선언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분리를 해주고 조금 선행 공정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된다라는 선언적인 용어만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에
선행 공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느냐는 디테일한 것들은 원청사와 원하독 간에 이게 협의를 해서 이거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지금 이번에 12월 달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12월 중에 이제는 원하도급 예전에는 사업 주체와 입주자 대표회가 서로 소송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원도급과 하도급 간의 하자 분쟁도 중재를 하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아마 하도급을 위해서 좀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자, 그러면 저 원도급 입주자 대표에서 사업자 주체 측으로 하자 책임을 물었을 때 사업자 주체 구성은 저 공공공사인 경우, 민간공사인 경우, 민간공사에서나 하도급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것이 또 소송으로 또는 분쟁으로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도 조금 우리 전문건설협회에서는 준비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향후의 준비, 그리고 이제 감정 실무라든가 감리 역할, 감정 실무도 결국은 제가 감정 실무도 전부 읽어봤습니다만 이 근간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하고 이 하자 판정 기준에 판단 기준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2011년에 제정됐고 2016년에 제정됐습니다. 지금 2022년인데 그 7년간의 지금 갭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인들께서 2016년도 기준을 가지고 지금 감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또 검토를 해야 될 거라 소송 문제에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건설 시장 발전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선생님께 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자,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토부를 제외한 마지막으로 LH공사의 최승엽 부장님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LH 공공주택본부의 그 주택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고객품질혁신단의 최승경 부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뭐 갑자기 좀 오게 돼서 어떤 말씀을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정부 정책에서도 지금 뭐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뭐 업역 규제를 폐지를 하는 게 지금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전문건설업종도 뭐 이렇게 그 대업종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취지도 사실은 뭐 그 전문건설업체의 어떤 그 역량을 좀 키워서 품질을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아마 정부 정책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사실 기존의 그 하자 판정 기준도 그 20년도에 많이 개정이 됐지만 그 전문건설업체가 일부 그 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개연성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련해주신 그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많이 개정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 기준 개정의 같은 필요성에 대한 것들은 사실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기반 시설을 그 설치를 할 때 어떤 기반 설치 때 그 원인자가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원인자 책임의 그런 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기준도 좀 합리적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준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상당히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LH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도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바탕면 처리의 그 중요성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단계마다 그 품질 체크리스트도 바탕면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침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그 안동진 기술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캠폼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캠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리제 같은 거 할 때 뭐 유성 방리제를 좀 억제를 하도록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것들을 그 구별을 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리제라든지 페이스트 같은 게 그 밑으로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뭐 패드를 부착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품질 관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좀 그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선행 공정에 대한 그 품질 상태에 대한 그 어떤 도장 공사를 하기 전에 선행 공정의 그 뭐 견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되었는지를 어떤 증빙 자료 같은 것도 좀 도장 업체에서는 물론 이제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소송에서 그 다채무이 도료의 그 상도를 시공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들은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들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 준공 당시에 어떤 그 품질 확인에 대한 그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층무늬 상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정펜으로 해서 이제 분무기로 뿌려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으면은 나중에 이제 소송으로 갔을 때도 충분히 이제 그 도장공사 업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좀 판결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좀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건과 아울러서 이제 저희도 상당히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제 방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층간 그 균열에 대한 층간 그 이응 균열에 대한 것들은 사실 콘크리트 구조상 불가피하게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균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실제 이제 뭐 제도 공사라는 이런 거 할 때 도장공사가 사실 떠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부분보다도 사실은 이제 그 0.3mm 뭐 이하 같은 경우는 표면 처리 공법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실제 그 법원에서 소송으로 판결 나는 경우들은 보면 충전식 보수공법으로 판결이 나서 보수상가들이 한 3배 정도 이렇게 높게 판결이 나는 그런 좀 불합리한 것들이 좀 많이 발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어떤 좀 공론화를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시방서상에 나와 있는 이런 뭐 기준하고 어떤 그 콘크리트 구조상의 어떤 불가피성 이런 것들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법원의 뭐 판사님들이나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제 와닿게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이제 법원 감정 실무나 이런 것들도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향후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무래도 LH에 계시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말씀 주셨는데, 법원에 가기 전에 일단은 뭐 우리 도장공사 업계가 법원에 안 가는 것이 가장 상책이죠. 그죠? 가면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크니까. 선행공장의 품질 여부 증빙자료 확인, 이거 뭐 업계에서 우리 원수급자한테 달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이런 걸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 업계 산학연 쪽의 모든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늘 이렇게 국토부 담당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인도 나오면 늘 뭐 공격을 받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또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고 업계 얘기를 충분히 들으시고 또 들어가셔서 자기의 또 업무 중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해당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또 산업계를 위해서 좋게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산업부처럼 일해라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 업무부에서. 그러니까 산업부가 산업진흥을 위해서 일하는 부처인데 지금 다른 부처는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 국토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민상함님 많이 들으셨는데 좀 한번 고견을 좀 주십시오. 네. 예.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관 민경철 사무관입니다. 참 이 자리가 무겁네요. 먼저 이렇게 많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건의한 내용들을 좀 돌아볼까 합니다. 먼저 이렇게 건의해 주신 내용이 하자 판정 기준, 도장공사에 대한 하자 판정 기준을 좀 개정을 해달라 이제 이런 건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 하자 판정 기준이 어디에 쓰이는 건데 일단 저희들은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하자 판정 기준은 어디에 쓰이냐면 저희들이 우리 국토부 소속 내에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하자의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분쟁이 들어왔을 때 하심에서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판단하지?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만든 것이 하자 판정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시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사용한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거에 앞서서 그럼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가 왜 만들어졌을까? 그러면
당초에 이런 하자가 발생이 됐을 때 그동안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재판부를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누구누구의 잘못이다. 거기에 대한 잘못에 대한 비중이 몇 대 몇이다. 그건 다 소송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소송으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 비용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많으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소송에 준하는 어떠한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래서 이제 2010년에 마련한 것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 거기서 판정이 났는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상대방 측에서 이의가 있다든지 할 때 대부분 소송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결한 내용이 소송에 가서 뒤바뀐다든지 그러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거기에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에 아까도 몇몇 교수님들이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자 판정 기준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한 목적이 뭐냐면 그동안에 하심에서 판정한 내용들이 소송에 가서 이제 재판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더라. 참고로 아까 여기 그 백종건 대표님께서 하자 판정 법원에서는 저희 국토교통부의 하자 판정 기준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뭘 인정하냐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만든 건설감정 실무를 가지고 감정인들이 평가한 걸 가지고 국토교통부 하자 판정 기준 이건 인정 안 해요. 그 건설 감정 실무에서 나온 그 기준을 가지고 그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국토교통부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과연 그럼 국토교통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사법부 판단에 따라갈 거냐? 그런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대국민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그 조직에서 다룸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재판부 걸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나라는 3권 분립이 돼 있죠. 그죠? 각각 독립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견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제 배경을 말씀드렸고 하자 판정 기준 저게 왜 중요하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도장공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쭉 들어보니까 필요하겠다. 그런데 과연 이 도장공사의 그런 지금 실제적인 문제가 과연 뭘까 해서 쭉 발표해 주신 걸 쭉 들어봤습니다. 크게 저는 좀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여기 발제해 주신 우리 박순국 실장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도 그 계약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약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재판부에서 그걸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너무 강제적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계약은 계약이니까요. 그러면은 이 불공정 계약, 불공정 특례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여기서 제도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왜?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졌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하자를 판정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왜? 재판부랑 같은 결과를 내줘야 되거든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공급 계약입니다. 계약서입니다. 예, 물론 저희들은 이제 입주자하고 이제 그 시공자, 시행사와의 관계죠. 계약서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견본주택입니다. 모델하우스입니다. 왜? 입주자들, 분양자들 모델하우스 가서 그거 보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용한 제품, 거기에서 사용한 그 면적이라든지 이게 안 나오면 당연히 그건 하자로 보죠. 세 번째, 분양 카탈로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죠. 이제 네 번째가 시방서, 그 다음에 도면, 그 다음에 이제 수량 산출서라든지 이것이 과연 적정한 물량을 썼어? 적정한 방법대로 공사했어? 이거거든요. 이것은 하자 판정 기준이 중요한 건 아니라 하자는
과연 공사 도면대로 했느냐, 설계 도면대로 그 물량을 수입했느냐, 제제품을 썼느냐,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했다면 그건 하자야. 왜? 시공상에 잘못하면 들뜰 수도 있거든요. 또 제대로 거기에 넣도록 한 그 제품을 안 넣었으면 그건 미시공 하자로 보거든요. 계약 위반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그 불공정한 또 도장공사 업체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는 부분,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예, 물론 하자 판정 기준도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하자 판정 기준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한번 일단 여기 나온 이야기들을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하자 판정 기준이 아니라 지금 도장업체에서 받고 있는 불이익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이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특약의 부분, 제가 말씀드린 특약의 부분, 계약에 관한 부분, 또 시방서에 대한 부분, 왜 공사 방법,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자를 판단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가이드, 구체적인 가이드, 예, 요 삼박자가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져야 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고민들을 좀 해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는 지금 도장공사가 이제 처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장공사에 하시는 분들의 그 특성, 그 불편함은 이제 알아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 잘못이고 나무 선행공사에 대한 거는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 타당하죠. 거기에 대한. 그런데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장공사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공정에 대한 하자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선행공정에 대한 잘잘못은 그럼 어떻게 따지지? 거기에 대한 기준은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지? 예, 그런 고민도 저희들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주신 의견들, 저희들이 이렇게 실무적으로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제가 잘 듣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라든지 관련 부서와 좀 협의해가지고 좀 많은 내용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